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 변호사로 살아온 지 25년이 넘었지요.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아빠 기일이잖아요.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듯한 그런 톤이었지요. 저는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층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긴팔 블라우스를 단정히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치고는 실내가 따뜻했는데도 긴팔을 입은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거실로 들어서자 사위 박도현과 시어머니 정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공손히 일어나 인사했고 정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깔끔한 인테리어, 예의 바른 사위. 제가 지난 3년간 안심하고 지켜봤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짧은 기도 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식탁 위를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회사는 어때? 요즘 프로젝트 많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네, 엄마.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대답은 짧았고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아가 물잔을 짚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조금 식탁보에 쏟아졌고 지아는 황급히 냅킨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또 그러네.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평평한 톤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중을 못하니까 매번 이런 식이지. 어머니 앞인데도. 도현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아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끌려 일어났고 도현의 손이 공중에서 번쩍였습니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쓰러졌고 도현은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띄운 채로. 그래야지. 여자가 조심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도현이가 잘 가르치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초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딸을, 무표정한 사위를, 미소 짓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지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제가 아니라 변호사 윤서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204호 가정폭력 현장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미숙이 벌떡 일어섰지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하는 겁니다. 제 딸을 폭행한 사람을. 저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하지만 지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미숙은 제게 돕기 어린 시선을 보냈지요. 저는 딸을 꼭 안은 채 떨고 있는 지아의 등을 계속 쓸어주며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제 집 안방이 아닌 작은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해 건넸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찻잔을 2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진작에. 지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다정했고 회사 일도 잘했으며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며느리를 예뻐했다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질투인 줄 알았어. 회사 동료 남자 선배랑 점심 먹었다고 하니까 얼굴이 굳더라고. 그때 도현이가 그랬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꽃을 사왔어.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휴대폰을 확인했어.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디 가는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싫어했고. 우리끼리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렇게 말했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엄마.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회사도 그만두라고 했어. 결혼 2년 차쯤 집에서 쉬면서 애 낳고 살자. 내가 다 책임질게. 시어머니도 찬성했고. 나는 거절했어. 일이 좋았거든. 그게 문제였나 봐. 지아는 긴팔 블라우스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멍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새로운 것도 있었지요. 처음 손을 올린 건 작년 봄이었어. 내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도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 만나고 온 거야? 그러면서 벽에 밀쳤어. 그리고 울면서 사과했지. 다음 날 비싼 가방을 사왔고. 지아야.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그때 나왔어야 했는데.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그랬어. 남자는 원래 그래. 내가 잘하면 돼. 우리 도현이가 예민한 건 내가 자극해서 그래.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저는 그 순간 정미숙이 어제 박수를 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그 태도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요. 엄마, 나 정말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물도 제대로 못 따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러서. 그래서 자꾸 혼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지아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엄마, 나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의뢰인에게 했던 말이었지만
제 딸에게 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내가 물을 쏟든 말을 잘못하든 늦게 들어오든 그 어떤 것도 누군가를 때릴 이유가 되지 않아. 지아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지아가 가장 필요했던 건 이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시간. 한참 후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눈치 못 챘어?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변호사였습니다. 수백 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다뤘고 피해자들의 신호를 읽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제 딸의 긴팔 옷을, 줄어든 연락을, 어색해진 미소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공범이야. 날 외면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좋은 아파트에 괜찮은 남편 만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내가 진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 지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잘못 아닌데.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내 엄마로서 끝까지 싸울게.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후배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중요한 사건이 생겼어. 제일 중요한.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아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증인 가능성, 증거 자료. 익숙한 작업이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박도현의 가족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고 사건을 축소하려 들 것입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저는 노트를 덮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우는 거지. 끝까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현은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합의 의사가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였지요. 담당 형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사건은 합의가 제일 깔끔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깔끔이라는 단어가 제 딸의 인연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후 제 사무실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박도현 측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합의금 요구서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2억을 요구하네. 후배 변호사 김지훈이 서류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요. 저 많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무렵 지아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나만 보면 대화를 멈춰. 그리고 팀장님이 오늘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 집안일 정리되면 알려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눈치 보라는 거지. 회사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아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조직 재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시끄러운 직원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5년 다녔어, 엄마. 5년. 지아는 퇴사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맞은 게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잃고 가해자는 여전히 출근하고 있었지요. 그 즈음 제게도 타격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제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가족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었지요. 말도 안 돼. 김지훈이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지키는 게 윤리 위반입니까? 이건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보복이지.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뭐? 합의.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 엄마도 힘들잖아. 나도 지쳤어. 지아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친구들도 연락 안 하고 길 가다가도 누가 날 볼까봐 무서워.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얻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싸우고 있었지만 계속 무언가를 잃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한참 후에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만하자. 하지만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도현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때 싸웠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근데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쪽은 돈도 많고 변호사도 좋고 우리는 계속 지고 있잖아.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약해.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 이렇게 계속 싸우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아가 다시 일어설 힘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아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2년 동안 그 집에서 버틴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강해. 그리고 지금 무너지는 것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 쉬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들이 떠 있었지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딸을 지키려다 딸마저 잃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변호사님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미숙에 대해 아는 게 있어서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정미숙의 남편, 그러니까 박도현의 아버지 말이에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제가 옆집에 살았거든요.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는 3분간 이어졌고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아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익명 전화 이후 저는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15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지요.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보고서를 뒤지며 저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박도연의 아버지는 15년 전 겨울 집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미숙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했고 사고사로 종결됐지요. 하지만 부검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뒤통수의 타박상 위치, 계단 각도와 맞지 않는 골절 패턴. 선생님, 이거 재조사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전 사건이야.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부족해. 하지만 저는 메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패턴이야. 정미숙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 도현이 학습한 행동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 지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알 권리가 있었지요. 엄마, 그럼 도현이도 피해자였던 거야?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아야.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였다는 것이 가해자가 되는 걸 정당화하지는 못해. 도현은 성인이 됐고 선택할 수 있었어. 그는 똑같은 폭력을 반복하기로 선택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냉정한 이해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님이십니까? 박도현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댁 아파트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아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래쪽에서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한데 전혀 안 무서워. 오히려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도연은 새벽 1시경 저희 아파트를 찾아왔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지요.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황이 명확합니다.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여럿입니다. 일주일 후 박도현은 구속됐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더 이상 집안일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아의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자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권고사직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기록해 보내왔지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 대표가 지아에게 면접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요. 급여도 이전보다 적을 거고요. 면접에서 그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아는 그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구치소에서 박도현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지아의 어머니로서였습니다. 지아가 직접 만나겠다고 했지만 저는 먼저 가보기로 했지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풀 죽은 어깨.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30초 1분.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지. 제가 말했습니다. 지아한테 해야 할 말이야.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여자는 통제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 당신은 어른이야. 선택할 수 있었어. 치료를 받을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 당신은 쉬운 길을 선택했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마라. 평생 기억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며칠 후 이번엔 지아가 도현을 만나러 갔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지요. 저는 면회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지아가 나왔습니다. 울지 않은 얼굴, 곧은 어깨.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말했어, 엄마. 뭐라고 했어? 다신 날 찾지 마.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렇게 말했어. 판결이 나온 건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지요. 정미숙 역시 폭력 방조와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폭력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이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담긴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엄마 배고파. 지아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엄청 매운 거. 우리는 법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매운 음식을 한참 먹다가 지아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요. 엄마도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안 울어. 그냥 먼지 들어갔나 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2달 후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 대한 윤리 위반 제소가 기각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변호사로서 모범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기록에 남았지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지훈이 사무실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사건 맡으실 거죠? 천천히. 아직은 좀 더 지아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아는 새 직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은 따뜻했고 지아는 매일 조금씩 밝아졌지요. 어느 날 저녁 지아가 퇴근 후 제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내 기획안 칭찬했어.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야. 잘했네, 우리 딸. 응. 그리고 있잖아. 지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타는 것도 덜 무서워. 예전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각자 할 일 하고 있는 거더라. 그래? 응. 세상이 생각보다 무관심하더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 지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집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내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에 꽃잎이 날렸지요. 엄마. 지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뭐가? 나를 믿어줘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약하다고 할 때도.
엄마는 한 번도 날 약하다고 생각 안 했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엄마도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숨겼으니까. 부끄러웠거든. 변호사 엄마 둔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창피했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절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 알지? 응. 이제 알아.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있잖아, 엄마. 요즘은 가끔 아빠 생각도 나.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우리 딸 잘했어. 용감했어.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야.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지요. 며칠 후 저는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새로운 의뢰인 문의도 여럿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3개월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신호를 놓쳤던 어머니, 법정에서는 강했지만 가정에서는 무력했던 변호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용기 내어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지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가. 늦어도 괜찮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여전히 분주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각자의 속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저 역시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단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한 달 후 저는 한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가정폭력과 법, 그리고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요. 여러분, 폭력은 한 번의 주먹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교수님, 저도. 친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요리하고 있었지요. 엄마, 오늘 내가 저녁 만들었어. 어머, 우리 딸이? 응. 파스타. 서툴지만 먹을 만할 거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가 만든 파스타는 간이 조금 세고 면이 약간 퍼졌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지아야. 응? 이제 괜찮아?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완전히는 아니지만
괜찮아지고 있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TV를 봤지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찾은 이 평범함은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침묵은 폭력을 키우지만 용기는 희망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그만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숨 쉴 자격이 있으니까요.